어제 저희가 칸니자로 얘기하다가 끝났었죠. 오늘 할 얘기는 칸니자로가 1861년에 아보가드로 이론을 다시 끄집어내가면서 그러니까 화학자들 설득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아보가드로 이론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은 수소 분자의 분자식 H2라는 건데 혹시 그 당시 알려져 있던 화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었죠. 칸니자로도 마찬가지로 수소 분자의 분자식이 왜 H2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수소 분자의 분자식은 H2가 되고 O2 분자식은 O2가 되겠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 그러면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2가 되고 얘는 32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분자량. 그 다음에 이 밀도를 측정을 했어요, 밀도. 프린트물이 없는데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밀도가 나와 있죠, 그죠? 밀도가 얼마인지 측정을 했어. 얘도 밀도가 얼마인지 측정을 했어.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줄 수가 있냐면은 하나의 가정은 뭐냐면 일정한 부피 안에는 일정한 숫자의 분자가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줄 수가 있냐면은 분자량하고 밀도가 비례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부피에는 동일한 분자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커지는 이유는 밀도가 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 둘 사이에 비례상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K. 근데 우리가 지금 분자량 알고 있고 밀도가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K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은 이제 K를 구했어. K를 구했더니 이 값하고 이 값이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이더라는 게 평균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얘가 아마 22.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가 있냐면은 K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지시로의 분자량은 뭐만 측정하면 되냐면은 밀도만 측정을 하게 되면 밀도에다가 앞에서 구한 22.4를 곱해서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해줄 수가 있냐면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은 6개의 분자에 대한 실험 결과가 나와 있어요. 6개의 분자가 있는데 첫 번째 분자의 덴서티가 얼마냐면은 0.714. 두 번째 분자의 덴서티는 1.335. 네 번째 분자의 덴서티는 3.47. 그래서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분자를 원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분해를 해보니까 뭐하고 뭐가 나왔냐면은 C하고 H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질량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은 얘는 74.8%, 수소는 몇 퍼센트를 질량으로 25%로. 그 다음에 밀도가 1.335. 두 번째 분자를 또 원소 분석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카본하고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카본의 질량의 비율은 79.8%. 그 다음에 얘는 20.2%. 이건 실험 결과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자도 마찬가지로 원소 분석을 해보니까 카본과 하이드로전으로 구성이 되는데 얘는 질량 퍼센트가 92.3%, 7.7%. 이런 식으로 실험 데이터를 얻게 됐어요. 실험 데이터가 두 개. 첫 번째는 밀도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원소 분석을 해서 각각의 원소의 질량 비율을 구한 데이터를 갖게 됐어. 칸니자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6개 분자의 분자식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 먼저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얘 가지고서 뭐를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분자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자량은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KD를 계산한다. 밀도를 알고 앞에서 구한 22.4를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분자량이 결정돼요. 그래서 22.4를 곱해주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16, 22.9, 77.8, 110.1, 64.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지시로 6개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데이터는 뭐냐면 그 중에 이 16이라는 분자량 중에 75%가 카본이고 25%가 수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6에다가 0.748을 곱하게 되면은 16 중에
카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16에다가 0.78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0. 16에다가 0.25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5. 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문제 분자량은 30인데 30 중에 80%가 카본이니까 얘를 곱해주고 얘는 얼마가 되냐면은 23.9가 나오고 수소는 얼마가 나오냐면 6.04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분자도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71.8, 6.0. 네 번째 분자는 이런 식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수소와 하이드로전 말고 클로린도 갖고 있어. 클로린의 비율은 얼마가 되냐면은 얘가 100.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요 컬럼을 봐. 요 컬럼 보면은 수소의 질량이 12, 24, 72, 12, 24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얘는 몇의 배수냐면은 12의 배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카본의 원자량이 12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10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실험 데이터에 의하면은 12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로린을 보면은 얘도 어떤 숫자의 정수배예요. 대략 35.3의 정수배. 이건 3배, 뭐 4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소는 몇의 정수배냐면 1의 정수배이기 때문에 수소의 원자량은 1일 가능성이 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카본과 하이드로전과 클로린의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분자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첫 번째 문자는 어떻게 될까요? 카본이 10이고 하이드로전이 4야. 근데 수소의 원자량이 1이니까 얘는 분자식이 CH4가 될 거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탄소가 몇 개 들어가면 2개 들어가 있을 것이고 수소가 6이니까 6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분자식이 C2H6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탄소도 6개 들어가 있고 수소도 6개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C6H6 변전이 되겠죠. 네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탄소는 하나, 수소는 하나. 근데 클로린은 35.3의 3배가 되니까 CHCl3일 거라고. 그 다음은 C2H5 ClCCl4 이런 식으로 분자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칸디자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H2의 분자량이 수소의 분자식이 H2, 산소의 분자식이 O2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 그 당시는. 하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고 풀면은 체계적으로 분자식과 원자량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설득을 했어요. 1861년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보가드로 이론이 가득 지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은 뭐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분자식이.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것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원자 안에 전자가 존재하고 그 전자가 양자역학적으로 행동한다는 이론이 밝혀진 1930년이 지나서야 동위결합이라는 개념이 이걸 설명할 수 있다고.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화학자들이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한 얘기가 나와요. 이 당시에 그러면 물리학자들은 무슨 일을 했냐? 자, 화학자들은 1800년대 초반에 화학 전지가 발견되면서 주로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수용액에서 전기분해 실험을 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걸어주고 마이너스 걸어주게 되면 양극하고 그래서 새로운 원소들이 섭취되는 그런 전기분해 실험을 많이 했어. 화학자들은. 반면에 물리학자들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여기가 유리관. 전구를 여기다 꼽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전류를 통해 주는 실험을 했어요. 유기례가 안에. 유리관 안에 공기가 있다고 그러면요. 공기는 원래 부도체예요.
부도체이기 때문에 웬만큼 전압을 걸어주지 않고서는 이게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공기를 진공 펌프로 빼주잖아요. 그러면 비교적 낮은 전압에서도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일종의 방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공기를 빼어주게 돼요. 그냥 대기하면서 실험하게 되면은 웬만큼 큰 전압을 걸어주지 않고서는 방전이 안 되는데, 진공 펌프를 빼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비교적 낮은 전압에서도 방전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 실험을 주로 했어요. 이 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좀 필요해.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공기를 빼줘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진공 펌프. 그 다음에 이게 유리관으로 만들어졌는데, 유리관이 새면 안 되겠죠. 유리관이 새면은 진공 펌프로 빼더라도 공기가 다시 들어갈 테니까 유리관을 잘 만들어요. 유리 세공 기술이 필요해요. 이 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이 실험을 할 수가 있었다. 어쨌든 저 기술을 통해서 진공을 잡아준 다음에 방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진공을 빼줘가지고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제일 처음 발견되는 현상은 뭐냐면은 글로우 디스차지라는 현상. 글로우 방전은 뭐냐면은 관 전체가 밝게 빛나. 관 전체 전압을 걸어주게 돼요. 이걸 우리가 글로우 방전이라고 불러요. 자, 글로우 방전은 우리가 지금 잘 설명할 수가 있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기체를 뽑아낸다고는 하지만 완벽히 뽑아낼 수는 없거든요. 조금 기체 분자들이 남아 있어. 기체 분자. 글로우 디스차지는 뭐냐면 바로 요 남아 있는 기체 분자가 되는 빛이 글로우 디스차지예요. 우리가 곧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음극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전자가 튀어나와요. 전자가 튀어나온다면 가속이 돼. 그래서 이 기체 입자를 때려줘. 기체 입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을 텐데,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기체가 전자를 맞게 되면은 전자 에너지를 흡수해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간 기체 입자는 계속 저 상태에 있을 수는 없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합니다. 그 빛이 바로 글로우 디스차지라는 거죠. 그래서 진공을 잡아준 다음에 고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기체를 때려주고, 그 기체는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면서 글로우 방전을, 관 전체가 밝게 빛나는 글로우 방전이 관찰이 돼요. 따라서 글로우 방전에서는 그 이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면은 빛의 파장이 달라지게 되죠. 분자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이럴 때도 있고, 이렇게 넓을 때도 있고, 좁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글로우 디스차지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빛의 색깔은 이 방전관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진공을 뽑아내. 더 진공을 뽑아내게 되면은 이제 기체 입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기체 입자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없어져. 글로우 디스차지가 없어. 다시 말하면 밝게 빛나던 관이 어두워져. 처음에는 빛이 밝게 빛나다가 진공을 더 뽑아주게 되면은 관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는 대신 뭐를 발견하냐면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느다란 선이 보여. 희미하지만 뭔가 선이 보여. 그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음극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음극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는 이 정체가 뭐냐, 음극선, 뭔가 튀어나오는데 이 음극선의 정체가 뭐냐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두 가지 주장이 있었어요. 음극선의 정체에 대해서. 한쪽은 이것이 일종의 파동이다. 주로 독일의 과학자들은 이 음극선의 정체는 파동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주로 영국에 있는 과학자들은 이 음극선의 정체가 입자의 흐름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이 음극선에다가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고,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걸어줬는데 이게 막 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입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전혀 휘지 않더라. 그러면은 파동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기술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진공을 잘 뽑아주고 그 진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유리 세공 기술이 필요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거를 영국에 비해서 잘 못했어. 그러니까 진공을 뺐다고라고 하지만 그 진공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는 못했어. 그래서 이게 휘는 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휘는 것을. 자기장 걸어주게 되면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게 휘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휘는 걸 발견을 못했던 거야. 독일의 과학자는. 그래서 파동소를 주장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영국의 과학자들은 이 진공을 잘 잡아가지고서 전기장을 걸어주거나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휘는 것을 발견을 했어. 그래서 입자설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용극선은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입자라고 하게 되면은 파동과는 달리 뭐가 있겠어요? 질량이라는 게 있겠죠. 질량. 그리고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휘어지니까 얘는 전하량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전하량을 E라고 불러요. 입자라고 하면 질량이 있을 거고 전하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전자를 처음 발견한 J.J. 톰슨은 이 비전하량, 질량 대 전자의 전하량의 비율을 측정하는 실험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 텐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측정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도 설명해 줄게. 어떻게 구하는지. 요거를 어떻게 측정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측정을 한 다음에 실험 조건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 조건을 바꿔갔냐면은 이 전극을 바꿨어. 전극을 바꾼 다음에 얘를 측정을 해봤어. 근데 안 바뀌어. 그대로야. 음극선은 음극에서 뭐가 튀어나오는데 그 음극을 바꿔주더라도 요값이 안 바뀌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음극선 실험할 때 진공을 잡아준다고 하지만 기체가 다 남아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 남아있는 기체의 종류를 바꿔주더라도 요값이 바뀌어지지 않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얘를 어떻게 측정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얘가 안 바뀌더라는 얘가. 요 음극의 종류를 바꿔준다든지 음극선 안에 들어있는 기체 종류를 바꿔주더라도 이게 유니버셜한 콘스턴트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니버셜하다는 얘기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 음극선을 구성하는 입자는 모든 물질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입자라는 거예요. 요 극을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튀어나온 입자는 요값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입자는 음극선을 구성하는 입자는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입자라는 것을 밝혀주는 실험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 그럼 얘를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비전하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유니버셜하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험 셋업을 스키매틱하게 그려주면 이렇게 돼요. 여기 X축이라고 그러고 여기다가 Y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전자는 X축으로, 전자는 X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초기 속도를 내가 속력을 V0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근데 플러스 Y축하고 마이너스 Y축에 내가 전압을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냐면은 전자가 흐르다가 이 플레이트를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휘게 돼 있어요. 휘게. 그런 다음 핀 다음에 뭘 측정하냐면은 얼마나 휘어지는가를 섹터를 이제 측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플레이트가 요 플레이트 길이 있죠. 플레이트 길은 내가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L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게 실험 셋업이에요. 자, 먼저 그러면은 얘는 X축으로는 힘을 받지 않죠. X축으로는 아무런 힘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Y축으로는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럼 내가 FY라고 부르거든요. F는 MA잖아요.
ME는 전자의 질량, AY는 Y 방향의 가속도. 근데 저 가속도가 왜 생기는 거죠? 여기 이 전자가 전하량을 띠고 있고 거기다 전기장을 걸어줬기 때문에 제가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2 곱하기 2는 뭐냐면은 전자의 전하량, 2는 이 플레이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의 세기가 되겠어요. 그럼 예로부터 AY는 이걸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가 지나가는 길이가 L이라고 플레이트 길이가 L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초기 속력이 V0야. 초기 속력은 X 방향의 속력만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를 지나면서 Y 방향의 속력이 추가가 되는 거죠. 하지만 X 방향의 속력은 어떨까요? X 방향의 속력은 안 바뀌어요. 힘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Y 방향의 속력은 바뀌지만 X 방향의 속력은 바뀌지가 않아. 그러면 요 V0가 바로 Vx가 될 텐데, 요 속도가 Vx일 때 플레이트를 L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는 플레이트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돼요. 자, V0는 속력인데 얘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L은 뭐냐면은 요 플레이트의 길이, T는 요 플레이트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AY를 계산했고 T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 아까 우리가 이거 세타 이거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세타. 자, 탄젠트 세타는 그러면 X 축의 길이 Y 축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X의 속력분의 Y의 속력이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될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X 방향의 속력은 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V0는 변하지가 않아. VX는 그냥 내가 V0로 써주면 될 거야. 근데 VY는 Y 방향의 속력인데 Y 방향의 속력은 어떨까요? 계속 바뀌죠, 그죠? 플레이트를 지나오면서 계속 증가해. 그래서 여기 딱 튀어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Y 속력이 AY 곱하기 T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를 딱 지나왔을 때, 이 플레이트를 딱 지났을 때 속력은 저게 되고, 그 다음에 속력이 바뀌지 않겠지. 근데 여기 AY하고 T는 위에서 구했죠. AY하고 T는 위에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AY 대신에 ME분의 2의 1을 대입해주고 T 대신에 V0분의 L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정리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얘예요. 비전하량.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ME분의 2를 알고 싶거든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자,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세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타는 측정한다 그랬어요. 측정.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측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L은 어떨까? L은 이 플레이트 길이니까 내가 플레이트 길이는 조절해 줄 수가 있잖아요. L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 2는 이 플레이트에 걸려져 있는 플레이트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이니까 여기 적절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2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남는 게 뭐예요? 나머지 남는 게 뭐냐면 V0. 다시 말하면은 V0만 알면 이 식에다 대입을 해서 뭐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전하량을 구할 수가 있다. V0. 근데 V0가 뭐냐면은 전자의 속도거든. X 방향의 속도. 초기 전자의 속도만 알면 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식이에요. 근데 요 초기 전자의 속도는 컨트롤이 안 돼. 내가 마음대로 전자의 속도를 정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도 측정을 해야 돼. 얘를 측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실험을 해요. 두 번째 실험. 여러분들 프린트 통지 아니고 책에 보면은 이게 톰슨의 셋업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코일이 하나 감겨졌어요. 코일이 뭐냐면은 자기장을 걸어준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게 x축이고 y축이고 요 칠판은 수직이축이고 지축이라고 그러면 지축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주는 거예요. 왜 자기장을 걸어주냐면 V0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지축 방향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내가 곱하기 표시를 해요.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은 지축 방향으로 걸어줘. 전기장은 y축 방향으로 걸어주고 자기장은 지축 방향으로 걸어주게 돼 있어.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전기장에 의해서는 이 입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죠? 플러스 y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전기장에 의해서. 근데 자기장에서 이게 전하를 띈 입자가 흐르니까 뭐가 흐르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죠? 전류가 흐르는데 거기다가 자기장을 걸어줬잖아요. 수직 방향으로. 그러면 그 전자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전기장에 의해서는 플러스 힘을 받게 되고요. 자기장에 의해서는 반대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자기장을 하나도 안 걸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가다가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방향으로 힘이 세기면서 이게 좀 누그러져. 그래서 점점 자기장의 세기를 늘려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마치 아무런 힘을 받지 않으면서 쭉 날아갈 때가 있잖아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으면 실제로는 전기장인데 그 전기장을 정확히 상쇄시켜 버리게 되면은 아무 힘을 받지 않고 그냥 날아가게 해주는 자기장의 세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그 자기장의 세기를 알면은 V0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V0를 여기다 대입해주게 되면은 B0라는 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것을 수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수식으로. 여기를 지나가는 전자는 두 개의 힘을 받죠. F는 첫 번째는 뭐에 의한 힘을 받냐면 전기장에 의한 힘을 받아요. 전기장에 의한 힘은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2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무슨 힘을 또 받죠? 자기장에 의한 힘을 받아요. 자기장에 의한 힘은 속도가 되죠. V는 속력, 근데 B는 자기장의 세기. 근데 특정한 자기장에서는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된다는 거예요. 전기장을 상쇄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힘이 똑같아져 가지고서 이게 0이 되게 해줄 수가 있다. 여기 2가 없어지게 되겠죠? 여기도 2가 없어지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크기를 절대값만 치워주도록 할게요. 절대값만 치워주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이 V가 바로 V0가 되겠죠. X 방향으로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식으로부터 V0는 2를 B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0를 측정했다가 전기장의 세기하고 자기장의 세기를 알게 되면은 그 비율로부터 뭐를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V0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 V0를 어디다 대입해 주자면은 여기다 대입해 줍니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비전하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비전하량을 계산을 했어요.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 값이 유니버셜하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요 값이 유니버셜하다라는 얘기는 전자라는 입자는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입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측정은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텝은 뭐가 될까요? 이제 각각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 비율은 알겠는데 얘는 얼마, 얘는 얼마, 각각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밀리컨이라는 사람이에요.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각각의 값을 측정하는 거죠. 기름방울 실험 셋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얘들 실험 셋업을 보면은 바닥이 있고 속에 프레이트가 있어요.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뭘 집어넣자면은 기름방울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엑스레이를 쏴줘요. 엑스레이를.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실험은
진공에서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압 하에서 실험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기름방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은 공기 입자들이 여기 주위에 널려 있어. 진공에서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엑스레이는 뭐를 때려주자면은 기름방울을 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엑스레이는 뭐를 때려주자면은 기체 입자를 때려줘요. 기체 입자를. 기름방울을 때려주는 게 아니고 기체 입자를 때려주게 되면은 기체 입자는 레이저를 맞고 전자를 뺏겨요. 그래서 기체 입자는 태탈륨이 되면서 전자를 방출을 하게 돼요. 그 전자가 어디에 붙냐면 바로 옆에 있는 기름방울에 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방울이 음전하로 대전이 돼요. 기름방울. 엑스레이는 기름방울을 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기체를 때려주는 거잖아. 그럼 그 기체는 전자를 방출하게 되고 그 전자를 받아서 기름방울이 전자로 대전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름방울이 전자로 대전이 됩니다. 그럼 얘는 가만히 아무런 짓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때 여기다 전압을 걸어요. 전압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음전하로 대전이 돼 있다 보면 위쪽 방향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아래쪽 방향의 힘하고 위쪽 방향의 힘은 어떻게 되면 Q 곱하기 2가 되겠죠. Q는 뭐냐면은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하량, E는 이 플레이트에 걸려져 있는 전압에 의한 힘하고 중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이 기름방울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그렇게 그런 실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두 식이 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을 얻게 되겠죠. 그럼 Q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하량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식 이렇게 나왔어. 근데 G는 어떤? G는 뭐죠? 중력 가속도니까 알고 있는 거죠. G는 중력 가속도니까 알고 있어요. E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적절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여기 플레이트 사이에서의 전압을 우리가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Q를 알기 위해서는 뭐만 알면 된다는 거죠? M만 알면 된다는 거죠. M. 근데 M이 뭐죠? M. 기름방울의 질량이죠. 다시 말하면 기름방울의 질량만 알면 이 식에 대입을 해서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은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하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방울의 질량을 측정을 해야 돼. 자, 기름방울의 질량 측정할 텐데 어떤 식을 쓸 거냐면 기름방울이 9라고 가정해요. 9. 완벽한 9. 반지름이 R인 9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기름방울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부피 곱하기 밀도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부피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기름방울이 완벽한 9인데 반지름이 R인 9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피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3분의 4 파이 R 3제곱. 그래 기름방울은 밀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밀도는 주어졌겠죠, 그죠? 다시 돌아가면은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방울의 질량이 필요한데 기름방울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만 측정하면 됩니다. 로는 알고 있을 테니까 기름방울의 밀도는 알고 있을 테니까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하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측정할 수가 되냐면은 반지름만 측정하면 된다는 기름방울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만 알면 된다는 그래서 반지름을 측정을 해야 돼. 자, 반지름 측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실험을 해요.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은 지금 방금은 이 전압을 걸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압을 꺼버려. 꺼려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얘는 아래로 수직 낙하하게 될 거예요. 수직 낙하. 자, 근데 만약에 이 실험을 진공에서 실험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그냥 계속 가속도를 받고 떨어지게 되겠죠. 계속 속도가 증가하면서 떨어질까요? 진공에서 실험을 한다고 그러고. 근데 이 실험은 진공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압 하에서 지금 추정을 해. 다시 말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공기입자들이 있어. 이게 내려오면서 공기입자들과 충돌을 하면서 속력이 줄어들어. 다시 말하면 공기입자와의 충돌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은 마찰력이 생겨. 마찰력 반대 방향이지. 마찰력이 생기게 돼. 근데 이 마찰력은 뭐에 비례하냐면은 속력에 비례해요. 속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력이 커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속력이 제로였었겠죠. 제로에다가 점점 가속도를 받으면서 속도가 커지겠지. 아래쪽 방향. 그럼 동시에 또 뭐가 커지게 되죠? 속력이 커지게 되면은 마찰력이 커져. 위쪽 방향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엔 속력이 제로에서 마찰력이 제로였겠지만 이게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위쪽 방향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마찰력이 커지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 중력하고 마찰력이 같아지게 될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가속이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속력이 증가하지가 않게 돼. 그 속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종속도 혹은 터미널 스피드라고. 그걸 갖다가 측정을 해. 이게 기름방울 실험할 때는 마이크로스코프로 관찰을 하거든요. 마이크로스코프로 이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해 주는데 뭐를 측정하냐면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종속도를 측정해요. 종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계속 빨라지지는 못해. 어느 정도 속력이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는 속력이 고정돼. 바뀌지가 않아. 왜 안 바뀌냐? 그 지점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하고 그걸 반대 방향으로 끌어주는 마찰력이 같아지게 되는 포인트에서는 그 지점부터서는 속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가 않다. 얘하고 얘가 같아져. 마찰력하고 중력이 같아졌을 때는 속력이 변하죠. 자, 근데 마찰력은 방금 얘기했지만 속력하고 비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비례상수가 있어요. 비례상수. 그 비례상수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스톡이라는 사람이 그 비례상수를 연구했는데 스톡이 연구하는 그 비례상수가 앞에가 뭐가 되는 6파이 기타 R이고 비례상수가. 자,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여기 기름방울, 작은 기름방울이 있고 여기 큰 기름방울이 있어요. 똑같은 속력으로 내려가고 있어.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마찰력이 크겠냐 라고 묻는다면은 반지름이 큰 기름방울이 마찰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찰 계수인데 마찰력은 속력이 커지면 커지는데 그 앞에 계수가 있어. 계수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름방울에 반지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름방울의 세전의 전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름방울의 질량이 중요하고 기름방울의 질량 측정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R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R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수에. 근데 이거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작은 기름방울하고 큰 기름방울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마찰력을 더 많이 느끼냐? 이게 더 많이 느껴요. 왜 그러죠?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름방울하고 충돌에 의해서 마찰력이 생기잖아요. 반지름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방울하고 공기입자가 더 충돌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마찰력이 크다는 거예요. 반지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가 된다. 그래서 FT 대신 FF 대신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M이 뭐라고 그랬어요? 3분의 4 파이 하수축 노라고 그랬잖아요. 이 대신에 이 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R을 하고 싶어요. R. 기름방울의 반지름 알고. 왜 그러죠? 기름방울의 R을 알아야 기름방울의 질량을 알고 기름방울의 질량으로부터 전달량을 구할 수 있게. R을 구하고 싶은 거죠, 저 식에서. 근데 이 식에서 VT 종속도. 아까 종속도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마이크로스코프로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종속도는 측정이에요.
G는 중력 가속도니까 알고 있거든요. 그죠? 료는 뭐죠? 밀도니까 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라는 거죠. 얘 알고 종속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 요식에 대입하게 주게 되면 뭐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R을 알 수 있어요. 기름방울의 반지름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기름방울의 R로부터 질량을 구하고 질량으로부터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압을 측정을 했다. 이게 이제 밀리컨이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압량을 측정한 결과는 사실 얘도 마찬가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 그 다음 얘기가. 그래서 측정을 했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압을 측정을 했는데 여기 기름방울이 있고 여기 좀 큰 기름방울 있고 뭐 기름방울 이렇게 있겠죠. 요 놈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Q를 구했어. 그 다음에 요 가지고도 측정을 하겠죠. 또 Q를 구했어. 여 가지고 측정을 했어. Q를 구했어. 근데 다 달라. 여러분들 책에 그 연습 문제 보면요, 그 실험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책에 연습 문제에 보면은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압 시험 결과가 있는데 다 같지가 않아. 다 다르다는 얘기, 다 달라. 여기 대전된 전압량, 여기 대전된 전압량, 여기 대전된 전압량이 다 달라. 왜 다를까 이게? 다 다른 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 값들이 어떤 최소값이 있어서 그것의 정수 배열은 그게 1.1인가 어쩌고 정확히 데이터 모르는데 최소값이 있어서 그것의 정수 배만 가능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전자가 하나만 대전이 되는데 여기는 전자가 두 개가 대전이 되고 어떤 놈은 전자가 세 개가 대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숫자의 정수배만 가능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전자의 전해량은 최소량이 있어. 최소량. 그리고 그 최소량의 정수배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 밀리컨의 실험이에요. Q값은 다 다를 수가 있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최소값에 반드시 정수배더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밀리컨은 전자의 전해량을 측정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전자의 비전해량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전자에 관한 얘기잖아요. 전자에 관한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음극작극이라고 그러면 음극에서 뭐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음극에서. 요놈의 정체를 공부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는.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이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일단 구멍을 뚫었어. 음극에다가. 그 구멍을 뭐라고? 커널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문화라고 부르는데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뚫었더니 재미나게도 여기서 뭔가 새어나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양극에서 음극으로 향하는 어떤 흐름도 있다는 거죠. 음극에서 양극으로 흘러가는 그 음극선뿐만이 아니라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입자의 흐름이 있다라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커널 레이라고. 혹은 양극선이라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입자의 흐름이 있더라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또 공부하겠죠? 얘는 정체가 뭐냐? 얘의 정체가 뭐냐? 근데 방법은 똑같았어요. 음극선 측정하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양극선이 지나가는 경로에다가 전기장을 걸어주고 자기장을 걸어줘서 도대체 양극선의 정체가 뭐냐를 측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양극선하고 음극선은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세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전기장을 걸어줄 때 휘어지는 방향이 달라.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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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걸어주면 어떻게 돼? 이게 위쪽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야. 아래쪽으로 방향이 반대 방향.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양극선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휘어지는 각도가 여기는 많이 휘어지거든요. 위쪽으로. 근데 여기는 좀 과장되게 그러면 쬐끔 휘어져. 쬐끔. 이 각도가 되게 작아. 여기는 많이 휘어져. 주어진 전압에 대해서. 근데 얘는 살짝 휘어져. 조금밖에 휘어지지가 않아. 잘 안 휘어진다는 휘어지긴 휘어지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건가요?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 질량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별로 안 휘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음극선에서는 n분의 2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거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점극을 뭐로 바꿔주든지 여기 안에 기체의 종류가 뭐든지 상관이 없이 얘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n분의 q 는 바뀌어. 뭐에 따라 바뀌냐면은 여기 안에 음극선 실험할 때 기체 입자들이 남아있거든요. 기체 입자들이 뭐냐에 따라서 n분의 q가 바뀌더라는 얘기. n분의 2는 안 바뀌는데 양극선의 비전하량 n분의 q는 바뀌더라는 이 세 가지가 차이점이 있었다.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양극선은 일종의 양이온이다라고 설명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양이온이 왜 생기냐? 여기 방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기체 입자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음극에서 뭐가 나가냐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전자가 얘를 때려줘.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 기체 입자가 전자한테 두들겨 맞은 다음에 전자를 잃고 얘가 뭐가 되냐면은 케타온이 돼요. 케타온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반대 방향의 힘이 바로 양극선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양극선은 중성 기체 입자가 음극선으로부터 나오는 전자한테 두들겨 맞아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서 나오는 흐름을 우리가 양극선이라고 부른다라고 하게 되면 세 가지가 다 설명이 되죠. 먼저 양의 전하를 띈 입자고 이온이니까 질량이 크고 n분의 q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게 어떤 기체 입자냐에 따라서 이것이 헬륨이냐 네온이냐 뭐 이런 이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가 뭐냐에 따라서 당연히 질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n분의 q가 달라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양이온의 흐름은 양극선은 양이온의 흐름이다. 이 실험은 누가 했냐? 전자를 발견한 톰슨이 이 실험을 했어요. 자, 근데 톰슨은 이제 전자의 비전하량도 측정했고 양이온의 비전하량도 측정을 했잖아요. 근데 전자의 비전하량을 측정한 방법하고 양이온의 비전하량을 측정한 방법이 살짝 달라. 양이온의 비전하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는 책에서 파라볼라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프린트물에 보면은 파라볼라 메소드의 실험 셋업이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눠준 프린트물을 참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자 먼저 음극선 실험은 어떻게 했어요? 보겠습니다. 이게 X축으로 전자가 끄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Y축에 전기장을 걸어주고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기장은 그것을 수직 방향으로 걸어준다 그랬잖아. 음극선 실험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기장의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자가 힘을 받는데 전기장으로는 플러스 Y의 힘을 받고 자기장으로는 마이너스 Y 방향의 힘을 받게 돼 있어. 전기장의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이 되게 되면 이렇게 Y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파라볼라 메소드에서는 달라. 양극선을 측정한 파라볼라 메소드에서는요. 현재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프린트문에 아마 C라고 되어 있을 것이 컨덴서의 약자인데 이것은 전기장을 놓는 거예요. 전기장. 근데 자기장은 자석을 놓는데 똑같은 방향의 자석을 놓는 프린트문에 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양극선을 측정할 때는 이게 이제 Q라는 전단을 갖고 있는 양극선이 흘러가는데 전기장의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게 된다. 똑같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궤적이 프린트글에 나와 있듯이 어떤 궤적을 그리게 되냐면요. 이 궤적입니다. 이렇게 쭉 와가지고서 요 포인트에 찍히든지 요 포인트에 이런 식으로 찍힌다. 다시 말하면은 이 C라고 표현된 전기장에 의해서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받냐면은 Y 방향으로 받아요. 이건 뭐 앞에 응극선 실험할 때랑 똑같아. 근데 자기장에 의해선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냐면은 아까는 다르게 X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자기장이 이렇게 D축 방향으로 가 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받게 되냐면은 Y축 방향으로 받게 되는데 자기장을 D축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Y축으로 갔거든요. 그럴 땐 자기장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냐면은 X축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전기장에 의해서는 Y축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자기장에 의해서는 X축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그 입자들은 요 곡선 위에 점에 찍히게 됩니다. 근데 이 곡선식이 뭐냐면은 2차식이에요. 포물선식이야. 그래서 이름이 파라볼라 메소드가. 그래서 이제 내가 뭘 보여줄 거냐면은 여기 케타이온 있잖아요. 케타이온은 질량이 있겠죠. 질량이 있을 것이고 그 케타이온에 전달량이 있을 거예요. MQ가 있겠죠. 주장하는 말은 뭐냐면은 케타이온의 비전화량 M분의 Q가 결정이 되면은 요 포물선의 곡률이 결정이 돼. 다시 말하면 M분의 Q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요 포물선에 찍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포물선 위에 찍히는 거예요. 다른 포물선. M분의 Q가 다르다. 그러면 이 포물선에 찍히냐, 이 포물선에 찍히냐가 결정이 돼. 그러면은 요 포물선에 있는 점들은 M분의 Q가 다 일정한데 그럼 어떤 놈은 여기에 찍히고 어떤 놈은 여기에 찍히냐가 질문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 촉이 속도가 다를 거라는 거죠. 여기 질량이 M이고 전달량이 Q인 캡타이온이 속력이 다를 거라. 촉이 속력이 다를. 어떤 놈은 천천히 나가고 어떤 놈은 빨리 나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놈은 여기 찍히고 빠른 놈은 예를 들어서 여기 찍히고 느린 놈은 여기 찍힌다. 하지만 M분의 Q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포물선은 똑같다는 거예요. 포물선. 근데 M분의 Q가 달라지더라? 그러면 다른 포물선이 찍힌다는 거예요. M분의 Q. 그리고 속력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M분의 Q가 동일한 놈은 속력에 상관이 없이 어떤 포물선 위에 찍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점을 알게 되면은 이 포물선의 곡률로부터 M분의 Q를 의도할 수가 있다.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전기장에 의해서 Y축 방향의 좌표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Y축 방향의 힘은 이거 뭐죠? MA. Y축 방향의 가속도. 그러니까 MA가 바로 Y축 방향의 힘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것이 뭐랑 같아야 되죠? 전기장에 의해서 받는 힘.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요걸 풀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럼 Y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 미분 방정식 풀게 되면은
V가 아니고 Q지. Q는 뭐냐면은 이 케타이온의 전해량을 나타내죠. L은 뭐냐면은 여기 걸려져 있는 컨덴서 플레이트의 길이를 L이라고 부르고요. V는 뭐냐면은 요놈의 초기 속력, 케타이온의 초기 속력을. 그래서 Y축 좌표가 결정이 돼요. 당연히 Y축 좌표는 뭐에서 결정이 나나요? 전기장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비슷한 방법으로 X좌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X좌표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마그네틱 필드에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른 책을 찾아보도록 하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을 어떻게 해보는. X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기장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요 식을 결합할 수가 있어요. Y식하고 X식을 결합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 이런 식을 얻게 돼요. 디테일한 식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결론만 알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식이죠? Y는 뭐뭐뭐 X제곱이죠. 포물선식이라는 거. 이 포물선식을 얻게 돼요. 근데 포물선식에 앞에 계수에 뭐가 들어가죠? 비전해량이 들어가요. n분의 q라고 하는 비전해량이 들어가게 돼요. n분의 q가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기에 찍히느냐 여기에 찍히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느 포물선에 찍히느냐 무엇에 결정이 되냐면 q분의 m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주어진 n분의 q에서 어느 점에 찍히냐는 무엇에 결정이 되냐면은 초기 속력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케타이온의 비전해량을 측정을 했어요. 방금 얘기했죠. 근데 이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톰슨이라는 사람, 전자를 발견한 톰슨이 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중요한 발견을 해요. 톰슨이 뭘 발견했냐면은 네온이 동위원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온의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그림 1.11에 보면은 까만색 바탕에 실험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네온 20뿐만이 아니라 22번도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방금 얘기했던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자, 근데 톰슨은 네온이 동위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지 동위원소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아니에요. 동위원소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소디라는 사람이에요. 소디는 이제 앞에 곧 얘기할 러더퍼드하고 같이 실험했던 사람이거든요. 러더퍼드하고 소디는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어떤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가 방사성 원소라고 그러면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다른 원소로 바뀌죠. 얘도 또 방사성 붕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원소로 바뀌게 돼. 새로운 원소가 계속 만들어져. 그래서 이 새로운 원소를 발견한 다음에 얘가 주기율표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봤는데 이미 그 자리에 다른 원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화학적 성질이 똑같은 거예요. 이미 기존 이게 주기율표라고 그러면 얘가 들어갈 자리가 얘인데 여기에 이미 다른 원소가 이미 들어가 있어. 얘하고 의 차이점은 질량만 달라. 원자량은 다른 질량은 다르고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위원소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소디야. 그러니까 동위원소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소디예요. 소디. 근데 소디가 발견한 동위원소는 죄다 불안정한 원소였었어. 방사성 원소였다는 거지. 그런데 톰슨은 방사성 원소가 아닌 비활성 기체였어. 거기다가
굉장히 안정한 원소도 동위원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톰슨의 업적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실험은 사실 톰슨은 지도교수이기 때문에 지도교수는 실험을 안 하죠. 주로 실험은 누가 하냐면은 대학원생이 하거든요. 톰슨의 제자인 에스턴이 이 실험을 주로 했어. 실제 실험한 사람은 에스턴이야. 에스턴이라는 사람은 이 실험을 1차 세계대전 전에 실험을 한 다음에 1차 대전에 참전한 다음에 돌아와서 에스턴은 이 실험 셋업을 개량을 해서 뭐를 만드냐면은 질량 분석기를 만들어요. 질량 분석기는 화학 분석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질량 분석기는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은 분자량을 측정하는 기기. 이 기기를 만들어. 노벨상 가지고 톰슨은 전자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타고 에스턴은 질량 분석기를 개발해서 노벨상을 타고. 근데 그 질량 분석기의 원초적인 모델은 이해라는 거죠. 양극선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량을 해서 질량 분석기를 만들어. 질량 분석기는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은 분자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분석기를 좀 설정을 보세요. 자, 질량 분석기는 여러분들 책에 이 부분에 살짝 나와 있거든요. 그림 1의 13에 보면은 질량 분석기 얼개가 나와서 내가 간단하게 스키비틱 셋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레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온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코일을 감아줘. 그래서 전류를 흘려줘요.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이 코일이 데펴지면서 뜨거워지면서 이 코일로부터 뭐가 방출이 되냐면은 전자가 방출이 돼. 데펴주게 되면 그 전자를 열전자라고 불러요. 데펴줘서 방출되는 전자를 열전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 열전자는 속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그래서 이 전자를 가속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강력한 전압을 걸어주게 돼요. 그럼 전자가 이 플러스 쪽으로 맹렬하게 날아가게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맹렬하게 날아. 근데 네온은 수직 방향으로 들어오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네온하고 전자가 충돌을 하게 돼. 충돌하면서 네온이 전자를 잃고 네온 플러스가 됩니다. 이때 여기다 전압을 걸어줘. 마이너스 전압,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온이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게 되겠어요. 그리고 바깥에 S극 앵글, 자기장을 걸어주게 돼요. 자기장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자기장 안에 어떤 전원을 쓰면 날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건 이쪽에 전류죠. 전류가 흐르는데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휘어지게 되겠어요. 힘을 받아서. 그래서 얘가 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선을 측정해요. 이게 질량 분석기예요. 자,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네온이 동위원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0번 동위원소도 있고 22번 동위원소도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도 20번도 캡타운이 되겠지만 22번도 캡타운이 될 거예요. 두 개가 다 동시에 캡타운이 만들어져. 그래서 두 개가 다 가속이 돼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20번 네온도 일정한 속력을 갖고 나오고 22번도 나올 텐데 두 개의 속력이 같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떤 게 더 빨리 튀어나오냐면은 20번이 더 빨리 튀어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무겁기 때문에. 전압은 똑같은, 전하량도 똑같고 걸어줄 전압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전하량을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게 더 빨리 움직일 것이냐? 20번이 더 빨리 움직일 거예요. 가벼우니까. 질량이 가벼우니까. 그러면은 20번하고 22번 중에 속력은 뭐가 더 빠르면 20번이 더 빠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많이 휘어지냐면은 20번이 더 많이 휘어지고 22번은 상대적으로 작게 휘어질 거라는 거죠. 질량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질량에 따라서. 가벼운 놈은 많이 휘어지고 무거운 놈은 조금 휘어지고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그 위치로부터 우리를 뭐를 추정해 줄 수가 있냐면은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
질량 분석계의 기본 원리.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분자량을 측정합니다. 원자뿐만이 아니고 분자의 질량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질량 분석계는 지금도 화학과에서는 기본적인 장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 그래서 에스턴, 이 실험을 누가 했냐면 톰슨의 제자인 에스턴이 했다고 그랬죠. 에스턴이 이 실험을 해서 처음에 실험해봤던 것은 자기가 이미 해봤던 거. 아까 양극선 실험해가지고서 이 두 개가 동위원소가 있다는 것을 이미 밝혔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실험 셋업을 만든 다음에 다시 맞는지 한번 해봐서 맞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슨 실험을 했냐면 중요한 실험을 했어. 네온 말고 클로린 가지고 실험을 했어. 근데 왜 클로린 가지고 실험했냐가 사실 더 중요해. 왜 클로린 가지고 실험을 했냐면 이것 때문에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1800년대 초반에 돌턴이 원자설을 주장한 다음에 사람들이 새로운 원소들을 계속 발견했거든요. 특히 1800년대 초반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화학자들이 화학 전지를 발견한 다음에 화학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분해 실험을 해서 새로운 원소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었어. 1830년대 되니까 수십 종의 원자들이 발견이 되는 거야. 새로운 원소들이.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갖게 됐어. 왜 그러냐면은 원소라고 하면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데 그 기본 입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단 4개의 원소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자가 막 수십 개가 나오니까 이게 정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맞나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됐어. 그때 프루스트라는 의사가 등장해. 프루스트가 된 1915년이구나. 프루스트가 하나의 가설을 주장해. 무슨 가설을 주장했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한 숫자의 원소들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진짜 원소는 수소 하나다. 수소 하나만 실제로 기본 원소고 나머지 것들은 수소들이 결합된 복합 원소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원소는 수소 하나고 나머지 원소들은 수소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원자량을 측정을 해보면은 다 수소 원자의 원자량의 정수배 들어가는 거죠. 그 말이 딱 들어갑니다. 그런 가설을 프루스트가 주장을 했어. 1815년. 그런데 이 프루스트 가설에 문제가 생기게 돼. 그 문제가 바로 클로린입니다. 클로린의 원자량은 35.5. 다시 말하면 프루스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딱 정수배가 아니야. 애매한 숫자라는 거죠. 이게 정수배가 아닌 것을 설명하지가 못하잖아요. 프루스트 가설로. 그래서 프루스트 가설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었는데 1919년에 우리가 곧 얘기할 러더포드가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인공 핵변환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 뭐냐면은 질소에다가 14번 질소에다가 헬륨 핵을 쏴줬어요. 알파 입자죠, 알파. 헬륨 핵에다가 알파 입자를 쏴줬더니 재미나게도 이 질소가 뭐로 바뀌냐면은 산소로 바뀌어. 그러면서 뭐가 튀어나오느냐? 수소 원자 핵이 튀어나오더라는 실험. 이게 최초의 인공 핵 변환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이트로전 원자핵에다가 알파 핵을 두들겨 놨더니 나이트로전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실제로 프로톤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그 프루스트가 주장한 바로 그대로라는 거지. 프루스트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실제 진정한 원자는 수소고 나머지 원자들은 수소 원자핵이 붙어가지고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트로전에다가 알파를 때려주니까 나이트로전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프로톤이 튀어나온다라는 사실을 1919년에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맞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클로린 가지고 왜 실험을 하게 되면 클로린이 아마 동위원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클로린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픽이 2개가 나와.
다시 말하면 클로린도 뭐가 있다는 거죠? 동위원소가 있다는 거. 클로린도 35번 동위원소가 있고 37번 동위원소가 있다. 얘 원자량은 35고요. 얘 원자량은 37이에요. 자, 그러면 클로린의 원자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35번도 나오고 37번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그 실험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35번 클로린, 37번 클로린. 얘 원자량은 34.9688. 얘 원자량은 정확히 얘는 몇 퍼센트냐? 75.78%. 얘는 몇 퍼센트냐? 이렇게 돼. 그렇다면 원자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클로린의 원자량은 34.968853 곱하기 얘 비율 0.7578 플러스 39. 이렇게 가중평균해주면 되겠죠. 가중평균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35.45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클로린 원자량이 정확히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클로린이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위원소가 있어서 그것을 가중평균을 해보니까 정수가 아닌 값이 나오지, 사실 각각의 원소는 어떻다는 거죠? 각각의 원소는 거의 정수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에스턴이 클로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량 얘기가 나오는데요. 원자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잘 원자량. 처음에 원자량은 기준이 되는 원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자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기준이 뭐냐면은 수소의 원자량을 1로 하는 기준을 이용해서 원자량을 계산을 했어. 근데 수소를 기준으로 하니까 좀 까다로운 점이 있었어. 뭐가 까다로우냐면은 수소는 다른 원소들하고 많이 결합을 하지를 못해. 그래서 다른 원소의 원자량을 구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소는 이렇게 많은 원소랑 결합하고 있는 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바꿔. 뭘 바꾸냐면 산소를 바꿔. 산소의 원자량을 100으로 하는 원자량으로 바꿔. 산소는 대부분의 원자들과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보다는 편하다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수소의 원자량을 산소의 원자량을 100으로 했어. 산소의 원자량을 100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원자량 중에 1000이 넘어가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큰 거야. 산소의 원자량. 그래서 또 바꿔. 산소의 원자량을 16으로 하자 기준만 바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져.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산소가 동위원소가 있네. 산소가 16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17번도 있고 18번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고 3개의 동위원소가 섞여 있는 거야. 그때 물리학자들은 바로 기준을 바꿔버렸어. 물리학자들은 산소 16을 기준을 바꿔버렸어. 근데 화학자들은 아무 짓도 안 했어. 이게 동위원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자들은 아무 짓도 안 하고 물리학자들은 재빨리 16번 산소를 16으로 해요. 그럼 요 기준하고 요 기준은 다른 거예요. 왜 다르죠? 화학자들은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가중평균한 거죠. 16, 17, 18에 가중평균이 16이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무 짓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16이 6이다 라고 해. 이 사람들의 기준하고 이 사람들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오류가 생기는 거야. 서로 양쪽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원자량을 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과 화학자들이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의를 바꿔. 생뚱맞게도 탄소 12번을 12로 하자라는 합의에 이르게 돼요. 지금은 탄소 12번을 12로 하는 약속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방금 이제 러더포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러더포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러더포드는 무슨 일을 했냐면요. 자, 원자 모델을 보면은 자 이게 돌턴의 원자 모델. 돌턴은 그냥 원자가 구예요. 아무런 내부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그냥 구야. 더 이상 뭔가 쪼갤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톰수로 넘어와. 톰수로 넘어오면은 이 원자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자. 근데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음의 전하를 띤 입자가 있으면 원자 안에는 중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의 전하를 띤 입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자 안에. 음의 전하를 띤 전자가 발견되면 발견되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원자 안에는 양의 전하를 띤 입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은 그것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음전하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 톰슨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소위 말하는 푸딩 모델을 제시했는데 푸딩 모델이라면은 이게 원자라고 그러면 원자 전체에 골고루 양의 전하를 띤 입자가 푸딩처럼 퍼져 있고 음전하를 띤 전자는 마치 푸딩에 박혀 있는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라는 모델을 세워. 이것이 톰슨의 원자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전하를 띤 입자가 원자 전체 골고루 퍼져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음전하를 띤 전자는 박혀 있다 건포도처럼.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다. 그것이 톰슨의 푸딩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 모델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톰슨의 제자인 러더포드. 러더포드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들이 톰슨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자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 다시 원자 핵으로 집중되어 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자는 그 주위를 회전하고 있다. 공전하고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행성 모델이라고 그래요. 자, 이때는 전자가 그 자리에서 진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플러스 전하가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원자핵으로 끌려가지고 핵으로 붕괴할 거잖아요. 근데 이 전자가 핵으로 붕괴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이 뱅뱅뱅뱅 돌아서 공전해서 원심력이 있다. 그래서 얘가 안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걸 행성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첫 번째, 러더포드는 왜 이 플러스 원자핵이 이렇게 핵에 집중이 되어 있냐라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곧 설명할 텐데, 그건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공간에 국소화되어 있다는 것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플러스 전하가 한 점에 집중되어 있으면 전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돌아야 돼. 왜냐면 돌지 않으면 원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핵으로 끌려 들어가서 붕괴를 할 거라고요. 붕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돌아야 되는데 돌아도 문제예요. 돌아도 크게 두 가지 문제거든요. 첫 번째, 돌면은 왜 문제가 되느냐? 얘가 그냥 말 그대로 지구고 달이었다. 지구 주위를 달이 실제로 돌죠. 이때는 별 문제가 안 돼. 이때는. 왜냐면 지구도 중성이고 달도 중성이기 때문에 얘가 돈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얘는 사정이 좀 다르다. 얘는 전하를 띤 입자가 돌고 있거든. 전하를 띤 입자가 돌고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전자기학 지식에 의하면은 전하를 띤 입자가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빛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전자기학 지식에 의하면은 중성 입자가 아니고 전하를 띤 입자가 되면은 바깥으로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 에너지는 계속 잃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 궤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가 핵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붕괴해야 된다는 건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두 번째 문제점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이렇게 멀리 퍼져 있지 않고 굉장히 작거든요. 이게 러더포드에 의하면은
대략 10의 반에서 15승미터라고 하는 엄청나게 작은 공간 안에 플러스 전하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옹기종기. 그 플러스 전하들 입자들 사이에 어떤 힘이 발생하냐면 청력이 발생할 텐데 너무나 가까이서 청력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핵이 터져야 된다는 얘기죠. 핵이.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플러스 전하들 입자들이 모여 있는데 핵이 터지지 않냐? 청력이 엄청날 텐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설명하죠? 먼저 두 번째 설명. 두 번째. 왜 플러스 전하를 뗀 입자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출 터지지 않느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핵 안에는 양성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 봐요. 중성자가 있다.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는 어떤 힘이 존재하냐면은 강한 핵력이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핵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은 보호가 등장합니다. 보호가 등장하면서 이 미시 세계에서는 고전 역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어떤 역학 체계를 가지고 와야 되냐면은 양자역학이 필요하다.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역학 체계를 가져오고 와야만 이걸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앞으로 다룰 내용은 이 보호의 양자역학에 관한.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왜 그 보호는 원자핵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 모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느냐? 그럼 무슨 실험을 통해서였냐면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나눠준 프린트물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원자거든요. 원자는 대충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10cm죠. 만약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골고루 퍼졌어요. 그리고 드문드문 전자가 붙어있어요. 이때 내가 알파 입자를 쏴줄 거예요. 알파 입자를 쏴주게 되면은 얘가 플러스 전하를 입자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입자의 힘을 받아서 이게 경로가 휘어질 거거든요. 휘어지는데 일단 첫 번째 과정은 이 알파 입자는 플러스 입자에 의해서도 경로가 휘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입자에 의해서도 원칙적으로 경로가 휘어질 수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가정이에요. 왜 그러느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는 알파 입자에 비해서 질량이 몇천 분의 1이에요. 거의 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질량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가 그냥 살살살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알파 입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거든요. 뭐 광속에 비견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알파 입자가 튀어나오고 거기다 얘 질량이 얘보다 거의 10,000배 가깝게 크기 때문에 이 알파 입자의 경로가 그렇게 작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에서 경로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얘 경로는 따라서 뭐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을 거냐면 플러스 입자를 띤 요 입자들의 분포에 의해서 요 경로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질문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경우와 이게 원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전하예요. 얘도 플러스 G이고 얘도 플러스인데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멀리 퍼져 있어. 반면에 여기는 이렇게 국소화되어 있어. 그랬을 때 이 알파 입자의 산란 결론론을 보면은 얘는 그냥 휘어지긴 휘어지지만 거의 그냥 앞부분으로 포워드 쪽으로만 휘어지지 다시 뒤로 튀어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냥 지나가 버려요. 대부분. 그런데 재수없게도 헤드온 컬리전 할 때는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죠. 요게 생긴다는 거예요. 뒤로 튀어나온다는 나는 놈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 경우는 절대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없다는. 이 경우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널리 퍼져 있을 때는 되돌아 나오는 거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는. 그러나 만약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굉장히 국소화돼서 뭉쳐져 있을 때 우연히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뒤로 튀어나오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백스캐터링이 생겨요. 러더퍼드와 러더퍼드 제자들의 실험의 결과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 경우나 포워드 스캐터링이 주를 이뤄. 얘나 포워드 스캐터링이 대부분을 이루는데 간혹 가다가 얘는 뒤로 튀어나오는 게 생기는데 그것을 발견했다. 실험 결과는 이해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얘가 왜 뒤로 튀어나오느냐? 바로 굉장히 좁은 공간에 호라전화된 입자가 뭉쳐져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이걸 발견을 해서 원자핵은 양의 입자된 입자는 굉장히 작은 공간에 국소화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알파 입자를 쏘고 이게 어디 찍히는지를 카운트했었거든요. 그 제자 러더포드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했겠죠. 알파 입자를 쏘고 그게 여기서 튀어나온다. 성광이 비치면 여기서 튀어나온다. 이걸 다 하나하나씩 카운트를 했어야 됐어요.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이 뒤로 튀어나온 입자가 얼마나 작게 튀어나오냐면은 알파 입자를 10,000개 쏘잖아요. 한두 개 튀어나온 거야. 10,000개를 쐈을 때 한두 개가 튀어나와. 10,000개를 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실험을 했는데 10,000개를 쐈는데 한두 개 튀어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실험은 오차라고 부르질 것 같잖아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10개에서 한두 개 튀어나오다 하면 오차라고 그래요. 근데 10,000개 튀어나오는데 한두 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설명을 해요, 지금. 어쨌든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했다가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러더포드 모델은 행성 모델인데 이게 왜 도느냐, 어떻게 이 궤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고전역학으로는 설명하지 못해서 그 후에 이제 보호가 이것을 양자역학으로 이제 설명하더라. 그것이 우리가 4장에서 배웠죠. 자,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혹시 1장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1장으로. 그리고 2장은 넘어가고요. 2장은 넘어가고 3장 앞부분 잠깐 하고 넘어가요. 일찍 끝내도 되겠네. 자, 3장은 뭐냐면은 화학결합론이라는 화학결합론. 화학결합론은 뭐냐면은 원자들이 있는데 원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 다른 원자들과 결합을 해서 분자를 이룬다는 거예요. 왜 분자를 이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를 이룰 때 마구잡이로 분자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규칙이 있어. 예를 들면은 규칙이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리튬은 수소를 하나 결합하거든요. 베릴륨은 몇 개 결합해요? 2개. 금소는 3개. 카본은 4개. 나이트로는 되면 다시 3개. 이런 식으로 무슨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리튬이 하이드로젠이랑 1대1로 반응하지만 산소하고 리튬 2개 산소가 붙거든. 베릴륨에는 하나가 붙고 알루미늄에는 3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결합하느냐. 화학결합론이 설명해야 할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 분야를 겉으로 보기에서는 뭐 비슷한 분야처럼 보이죠. 다 3개의 플로린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자의 모양이 다르죠. 1학년 때부터 했지만 그러면 어떻죠? 정사각형 분자고 얘는 론페어가 하나가 있어서 테트라헤드럴 구조를 하고 얘는 론페어가 2개가 있어서 트리고널 T-쉐입 구조를 하고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모양이. 왜 저런 모양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화학결합론에서 설명해야 할 토픽이에요. 자, 그 다음에 N2 O2 F2 결합기를 측정해보잖아요. 이거는 1.1온수 1.2온수 1.3온수 결합 길이가 증가해.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 942
다르다는 거죠. 밑으로 갈수록 결합 길이는 증가하면서 결합 에너지는 작아져.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결합 에너지가 왜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가 나냐. 1학년 때 배웠죠 우리가. 얘는 왜 이렇게 결합이 강한 결합 에너지죠? 3중 결합, 2중 결합, 단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화학 결합론. 그래서 3장에서 배운 화학 결합론은 주로 이제 중심되는 개형이 루이스 다이그램.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용을 해서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스토이키오메트리가 왜 그러냐,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 그다음에 분자 모양이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냐. 그다음에 왜 분자의 결합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느냐를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용을 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3장인데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3장이 보면 알겠지만 조금 난해한 내용이 많아요. 루이스 다이그램이 쉽게 그릴 수 있는 탑픽이 아니에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